안녕하세요. 방구석 철학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내 자식을 잘 되게 만들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식을 키웁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어 감에 따라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와 자식 간 관계에 대해 참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면서 부담 없이 잘 지내는 집도 있고, 좋은 부모 되려다 쉬운 부모가 되어버린 것 같다고 후회하며 한탄하시는 분도 있고, 잘 있다는 것만 알면 되지 더 바라는 것은 없다. 있다면 그저 내 욕심이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식도 크면 타인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각자 서로 갈 길 잘 가는 것이 순리이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자식들은 자기 주장도 강하고 아니다 싶은 것은 가족도 예외 없이 미련 두지 않고 빠르게 손절해 버립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가 살던 때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보니 만나게 되면 괜히 불편해집니다. 그 불편함은 우리와 자식이 다르다는 것을 나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가 다름을 인정하고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편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작년 일본의 피넬 연구소가 23년 초 60대 고령자 6,5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고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며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배우자가 자식보다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놓아줄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인생을 살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나의 또 다른 인생입니다. 그런 생각이 부모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이 크면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은 순리입니다. 물론 내가 낳고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을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남이라 생각한다면 그때 받게 되는 마음의 상처는 무척이나 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미리 인정하고 준비하면 큰 스트레스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잘 키워서 떠나보내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고, 잘 보내주는 것이 건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식 때문에 열불나고 스트레스 받지만 어디 가서 말하자니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 할 수 없고, 안으로 삭혀서 겉으로 티는 나지 않는데 남들 모르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희생했나 현타 오시는 중년 노년 분들을 위한 현명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위해 필요한 6가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자식을 생각하고 인정해 주기. 행복 특강으로 유명하신 황창현 신부님이 예전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 해외에서 진행되었던 연구 결과를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찍은 뇌 사진을 보면 뇌에서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반응이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 찍은 뇌 사진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나깨나 자식 생각이지만 자식들은 부모와 다릅니다. 본인들 살기도 바쁘고 버겁기 때문에 부모님 생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버거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식들이니 자식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고 그저 별일이나 없으면 그게 복이다 하는 것이 마음 편해지는 지름길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따지고 생색낼수록 나만 괴로워질 뿐입니다.
남은 아니지만 남처럼 여기고 부모는 부모 인생을 살면서 자식에게 간섭하지 않고 통제하려 들지 마십시오.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겠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에 다 큰 자식이 부모에게 손 벌리고 부담 주는 경우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그러니 주는 거 없다고 서운해 하지 말고 주는 것은 없어도 부담도 주지 않으니 이 또한 복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줄 때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노파심에 하나 더 말하자면 자식을 생각하라는 것은 재산을 아껴 자식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식 위에 아낀다고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은 되려 자식과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있어야 자식에게도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즐거움을 찾아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나부터 행복해져야 부모와 자식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억의 물건 남겨놓기. 현명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위해 필요한 5가지를 시작하기 전 앞에서 자식을 잘 키워서 떠나보내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 하였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입니다. 제 아무리 핏줄로 연결된 자식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품고 품어도 시기가 되면 결국 아들이면 장가를 갈 것이고 딸이면 시집을 갈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을 품에서 떠나보낼 때 부모들, 특히 엄마들이 빈 둥지 증후군을 겪게 되는데 이는 자녀가 독립하거나 결혼하면서 부모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말하는 것으로 자녀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느끼는 허전함, 무력감, 우울감 등의 증상을 포함합니다. 주요 원인은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부모의 역할 상실과 정체성 혼란입니다. 부모는 오랜 시간 동안 자녀 양육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자녀가 떠나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취미와 활동을 찾아 자신만의 삶을 재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아 실현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빈자리가 허전하지 않도록 자식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 이를테면 사진이나 그 당시의 생생한 상황과 목소리도 담겨 있는 동영상을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자식을 독립시킨 부모는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 행복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세 번째, 선 지키기. 한국에 사는 부모들이 가장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몇십 년 동안 애정으로 키워온 자식이 잘못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을 마냥 나쁘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품을 벗어나 하나의 존재로서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쌓고 경계를 만들어가는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과연 조언으로 여겨질지 간섭으로 비추어질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섭과 조언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간섭은 어떤 일의 당사자를 부정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기에 간섭이 잦아질수록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어진 선을 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감정 표현하기. 개인적으로 네 번째 감정 표현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표현하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데 자식이라는 이유로 감정 표현에 인색하고 소홀합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한들 결코 후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혼내지 말 걸, 따뜻하게 위로해 줄 걸 후회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자식에게 많이 물어봐주고 잘 자라주어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식이라고 이야기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결코 쑥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5번째, 나만의 힐링 테라피 만들기. 테라피라는 것은 딱 이거야 라고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로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모든 것이 힐링 테라피입니다. 내 힘든 마음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 우울할 때 항상 찾게 되는 어느 음식.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늘 찾아가게 되는 장소. 위로가 필요할 때 항상 듣게 되는 노래. 여기서 말한 것들 외에도 참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힐링 테라피가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와 감정을 본인의 의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자식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부모의 생각과 정신, 감정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잘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6번째, 나를 돌봐주자. 아무리 자식과의 관계가 좋고 배우자와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나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균열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온전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나를 찾을까요?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우선이어야 하고 나를 돌봐야 합니다. 나부터 온전한 것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유지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며 중년 이상이 되면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환대해야 비로소 타인도 환대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돌보고 힘든 일은 남에게 도움을 청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무거운 중년의 어깨. 그 무게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면 조금은 나누고 맡겨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내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만큼은 하면 됩니다. 호와 불호를 구분해서 싫어하는 것은 놔두고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좋은 것만 보고 맛있는 것만 먹어도 인생 다할 때까지 얼마 누리지도 못하는데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면 인생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명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위한 6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사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행복한 가족 관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거리를 두어야 사고가 나지 않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도 이제는 그래야 합니다. 다만 죽기 전까지 돈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러한 변화는 내게만 오는 것이 아닌 우리 세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와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 값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 온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현재가 있다는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여생은 자식은 뒤로 하고 혼자 왔으니 혼자 간다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여기에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채워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버킷리스트라는 영화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2명의 노인이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놓고 하나씩 지워나갑니다. 이를 통해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널리 알려진 것인데 꼭 죽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자식들 독립시키면서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시작해보면 빈 둥지 증후군이 올 새도 없이 자식과 잘 떨어질 수 있게 되고
인생이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일,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 걱정하는 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언제나 늘 말했죠. 내 자신을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알아야 한다고. 그것부터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배우자, 자식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방구석 철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이 꼬인 것처럼 모든 일이 풀리지 않는 시기가 있는데요. 반대로 인생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성공을 거두는 시기가 존재하는데 이를 두고 대운이 들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평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시기를 겪을 때면 나에게는 운이 언제 오는 걸까? 혹시 운이 지나갔나?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저런 걱정들로 지금도 밤잠을 못 이루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정말 대운이라도 찾아와서 내 인생이 활짝 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제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닥을 친 이후에는 반드시 올라갈 일만 남아 있습니다. 불운에서 호운으로 바뀔 때는 1년에서 3년 정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즉 극적으로 운이 바뀌는 징조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직이나 이사를 하게 되는 등 대운이 움직이는 시기에는 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상황이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노력한 것 이상의 성공이 따르고 노력한 것 이상의 돈이 따르게 됩니다. 대운은 10년에 한 번 바뀌는 운입니다. 즉 10년 동안의 내 인생의 방향성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상태가 숨 막히게 힘들고 최악의 상태라고 느껴지신다면 대운을 맞이하는 마지막 시련을 준다는 것을 알아차리시고 이 시기를 잘 버티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얼핏 보이는 징조들을 알아차리고 해석할 수 있다면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예고 없이 대운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반드시 알아차리셔야 될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7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대운의 징조를 잘 숙지하셔서 인생의 대복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대운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노력에 달렸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첫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까이 지내는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래서 운명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한 가지는 운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내 주위의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관계 때문에 골머리를 알아본 경험이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진짜 끊고 싶었던 악연과 인연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도 같이 바뀌는 것입니다. 운이 좋지 않을 때는 하지 못했던 맺고 끊음을 확실하게 하게 되니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연들이 알아서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오래 만나고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갈수록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고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징조를 놓치지 마시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크렘 멘탈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양동이에 잡힌 개들이 동료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끌어내리는 모습에서 나온 말인데요. 사람들 역시 나와 비슷한 누군가가 갑자기 잘 되거나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온갖 말로 그런 도전을 좌절시키는 경향이 있죠. 내 운을 가로막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은 의외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는 귀인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적절한 시기에 등장하는 꼭 만나야 할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로움을 주고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 주의가 변화합니다. 나에게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해줍니다. 사업이든 직장이든 그들이 큰 도움을 주게 되면서 나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또 소위 귀인이라 하면 새로운 사람의 등장을 생각하게 되는데 끊어졌던 인연과 다시 연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과 재회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동쪽에서 귀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인생을 귀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런 귀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좋은 운을 만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얼굴을 보며 말을 나눌 수 있는 새 인연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우린 책으로도 만날 수 있고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의 울림과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기운을 받는다면 이건 역시 훌륭한 새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귀인은 동쪽과 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려고 마음먹으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두 번째는 인생의 최대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희망이 없고 다 끝난 것 같은 느낌,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막막한 생각,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혼을 하거나 아슬아슬하던 사업을 접거나 인생을 흔들 만한 고통스러운 형태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앞이 안 보이고 상황이 최악일 때 운의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은 고통스럽겠지만 이때 바닥을 잘 다지면서 견뎌내면 좋은 운이 크게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가장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이치와 같습니다. 사람의 운명도 사계절처럼 순환합니다. 즉, 운은 공평하며 하늘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줍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온 것 같은 시기에는 좌절 대신 고통 속에서 많이 배우고 깨달음을 얻으셔야 됩니다. 나쁜 일이 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올 차례입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아서 대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고생 없이 성공한 사람과 산전수전 다 겪고 성공한 사람이 인생을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만큼 고통도 시련도 때론 내가 나중에 큰 재물과 기회를 얻었을 때 그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의 과정을 쓴 공부라 생각한다면 대운이 들어왔을 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외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겨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고통에 임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10배, 100배로 활용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후대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현인들도 자신들의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 가장 위대한 걸작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찍고 있는 것 같아도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아직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다시 일어서고야 많은 사람에게 대운보다 훨씬 좋고 큰 일들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세 번째는 얼굴의 화색과 찰색, 즉 피부색의 변화가 생깁니다.
평소에는 피곤에 찌들어 있거나 검고 탁한 얼굴빛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돌고 윤기가 납니다. 본인은 크게 느껴지지 않아도 주변에서 얼굴이 좋아졌다, 인상이 폈다 등의 말을 부쩍 많이 듣게 되는데요. 컨디션이 좋아지니 긍정적인 생각에 자주 웃게 되고 상대방이 나에게 자랑하듯 말해도 웃으면서 여유 있게 듣게 됩니다. 꼬인 마음 상태가 없어지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좋은 운이 찾아옵니다. 또 운의 방해 세력인 점이나 상처, 기미 주근깨 이런 것들이 차츰 옅어지게 되고 이마, 양광대, 코, 턱이라고 불리는 오악이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심상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얼굴의 표정이나 피부색으로 바로 표출되죠. 이마에서 빛이 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 대운이 들어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거울을 봤는데 얼굴색이 어둡고 안 좋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화장으로 커버하시면 됩니다. 화장이라는 것은 내 인상을 좋은 인상으로 바꿔줄 수 있는 보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굴이 칙칙하고 새카맣다고 그냥 놔둘 게 아니라 화장으로 커버하시고 입술에 립스틱이라도 발라서 혈색을 돌게 하셔야 복이 들어옵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네 번째는 주변 환경이 바뀝니다. 자신이 주로 생활하는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이사, 이직, 부서 이동 등 예기치 않게 주변이 바뀌어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환경이 저절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주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내가 내 주변에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운으로 바뀌는 징조가 될 수 있는데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방인데 갑자기 지저분해 보여서 물건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갑자기 금연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거나 갑자기 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 생각 없이 다니던 직장인데 나의 역량을 좀 더 잘 펼칠 수 있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등 이런 생각의 변화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운이 좋아질 때가 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대신에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에 더 집중하게 되고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각의 변화가 있다면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도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 불안해서 애써 그 느낌을 무시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은데요. 바꿀 수 없는 상황은 담담히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서 자기의 운을 바꾸는 노력을 하셔야 다가오는 대운을 잡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새로운 환경이 당장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두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있던 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운을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다섯 번째는 평소 잘 꾸지 않던 꿈을 꾸게 됩니다. 물꿈, 돈꿈, 조상꿈, 돼지꿈,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 등 길몽이라고 알려진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얼굴도 알 수 없는 조상님이 찾아오거나 돌아가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멀끔한 모습으로 자꾸 꿈에 보이기도 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이들의 인터뷰를 잘 살펴보면 꿈을 꾸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최근 길몽을 꿨다고 답한 이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꿈자리가 좋은 것은 앞으로 다가올 희망찬 미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운이 들어오는 징조입니다. 기분 좋은 꿈을 자주 꾼다면 대운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꿈자리가 좋은 것도 나한테 좋은 기회가 다가왔다, 좋은 운이 다가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여섯 번째는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과거 매사에 불평불만,
남 탓 부정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태도와 단점을 고치려고 하고 에너지가 상승하는 것을 느낀다면 이 또한 운이 좋아지는 징조입니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마음과 생각도 긍정으로 변하지만 말 또한 예쁘게 하게 되는데요.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자연스레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돌본다고 하죠. 스스로에 대해 투덜거리게 되는 것이 줄어들고 감사할 것들이 늘어난다면 자신의 운명이 좋아지고 있는 징조입니다. 또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는데요. 본래 인간은 이기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기보다는 본인의 욕심이나 성취를 위해 이용하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운이 오기 전에는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 선행의 마음이 생긴다면 하늘이 나에게 행운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도우시면 됩니다. 반면 운이 나쁠 때는 저 사람 때문에 일이 너무 안 풀려,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모든 문제는 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부터 바꾸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럴 때는 내가 운이 아직 안 왔구나, 마음 수양을 더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마지막 7번째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잔병치레를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몸이 아파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지? 라고 의아해하기 쉬운데 생각을 조금 바꿔서 나에게 좋은 운이 오려고 다시 더 높게 상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잠시 바닥을 딛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아플 때는 운이 새롭게 바뀌는 징조로서 계절로 치자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운이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하고자 하는 때이므로 이때의 아픔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면 운이 더 좋게 바뀌게 됩니다. 10년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위와 같은 징조들이 하나 둘 생기고 삶이 힘들어지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게 됩니다. 이는 인생이 꼬이는 게 아닙니다. 큰 운이 들어오기 전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 나를 괴롭히던 일들이 조금씩 정리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대운은 후천적으로 운행되는 기륭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람의 운이 좋거나 나쁘다는 것은 대운의 흐름을 말합니다. 즉, 사주 자체는 크게 부귀할 격국이라 할지라도 대운이 불길하면 평범하게 지내게 되고 길한 운이 들어오면 대길하여 성공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대운보다는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말이고 사주의 내 기둥을 자동차에 비교한다면 대운은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운의 시기를 잘 이용해 대성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운이 좋았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주 말하시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리 길이 안 보이고 힘든 시기라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신다면 인생은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자신에게 해로운 것들이고 기회가 와도 못 잡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영국의 맥크리 교수는 사람들이 행운을 어떻게 만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가 찾아낸 결론은 행운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자신의 범위를 좁게 한정짓지 않고 시야를 넓히는 사람일수록 낯선 것에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람일수록 행운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에게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이
생활고로 더 이상 못 살게 되자 자살하기 전에 하나님께 욕을 했다고 합니다.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자신이 빈곤에 허덕이게 하느냐고 말이죠. 그 욕을 들은 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들으면서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가 뭐라도 해야 어떻게든 내가 도와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고요. 주식 한 주 사본 적이 없고 장사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런 주제의 신을 욕하니까 열이 받아서 나왔다.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길에서 금덩이를 주어서 성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하면서 오늘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운이 왔을 때 미리 알고 잘 대처하시고 작은 노력에도 그 이상의 큰 결과를 얻으셔서 앞으로의 남은 여생을 순조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